네,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꼭 57일 남았습니다. 밖에 영하 10도에 달하는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수동까지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을 위해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민 의례 및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께서 2022년 정권교체 원년을 맞아 윤석열표 국정 운영의 비전과 새로운 대선 캠페인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 해보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 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 인력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인 중증 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 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 문제를 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 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얘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께서 2022년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례를 조금만 정리를 하고 나면서 자켓을 마스크를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네, 장례를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 우리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으로? 앞쪽으로 와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예. 앞쪽으로 같이 좀 가서 예, 괜찮으신가요? 네. 네, 오늘 2022년 신년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매체명과 또 기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앞쪽에 뉴시스 최서진입니다. 전 국민의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원 규모하고 재원 마련은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또 자녀 출산에 관한 이런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고 편안하게 그럴까요? 네. 바라보고. 아닙니다. 보시기는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네네. 그래.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이도영입니다. 네. 임대료 나눔제 말씀하셨는데 이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한번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압니다. 네. 당시 나쁜 임대인 프레임 만든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임대료 나눔제는 제가 한 열흘 전에 종로에 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한 경우에 그 50%는 나중에 상환시에 면제해주는 그걸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국형 그 대출제 50% 정부 재정 부담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러면 이 경제가 어려워서 또 사실은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또 보전을 좀 해주고 이런 식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으로 그러나 이제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좀 예외로 하고 그리고 그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되거든요. 과표에서 빼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세금 공제로서 세액공제로서 그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그 어떤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뒤쪽에도 기자님들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좀 봐주시면서 편하게. 네, 그리고 KBS 방종 기자님. 네. KBS 방송인데요. 네, 그 마이크 잡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임대료 관련해서 그러면은
재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지,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뭐 세액공제 다 포함해가지고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은 앞에를 보고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이제 재정 부담을 하는 거는 만기 이후에 이제 면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이쪽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후보님 매일경제 이희수입니다. 네. 오늘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혁신 경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좀 보다 구체적인 성장 목표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성장이란 기조 아래 555 경제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까 배가를 우리 잠재 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 한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 한 4%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사실은 목표 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2배 정도, 현재의 성장률의 한 2배 정도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바로 앞에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준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통합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좀 통합한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급여 100만 원 도입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100만 원 준다고 또 아이를 낳을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 부처를 만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사회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제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그 어떤 뭐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 저출생의 그 문제를 과거에는 좀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어떤 경제 문제 또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의 문제 이런 굉장히 넓은 그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아동, 가족, 인구 뭐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하나의 부처에서 다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복지 문제에만 치중을 했는데 우리 그 저변에 또 깔려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저 일하는 조직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후보님 100만 원 부모 수당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모 수당 이게 이제 부모 보험과 부모 급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 급여로 하고 또 스웨덴 같은 데는 부모 보험으로 가는데요. 저희는 뭐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이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은 정말 그 국가와 또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그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100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이투데이 박준상입니다. 그 선대본부 개편 후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후에 보여지는 행보를 보면은 특정 청년에만 한정돼서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네.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청년 정책을 펼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한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에 편입돼서 이미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좀 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어내는 그런 그 이슈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이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뭐 청년들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회의를 해보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 선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국민의 뜻을 알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편하게. 네. 저쪽에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도 있고요. 예. 대한신문 문광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아동 인구에 관련된 통합 부처를 좀 설립해 주시겠다고 말씀.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부처가 아니고 네, 부처를 설립해 주시. 여러 이제 부처를 뭐 몇 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제 성장 문제와 복지 문제에만 너무 치중을 해왔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려면 이런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네. 그럼 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처 신설을 말씀을 해주시죠. 여가부 폐지, 여가부에 대한 딱 어떤 대응 부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또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이런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고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이 사회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질문을 못했던 김희정 네. 기자 질문 해주시죠. 네, 후보님 데일리안 김희정입니다. 최근 59초 공약, 심쿵 공약 등 미니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대표 공약이 없는 상태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 생각 궁금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점을 또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네. SBS 김영래입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단일화 관련 여론이 또 많이 있는데 단일화 여부보다도 이 상황에서 꼭 정권 교체가 후보님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뒤쪽에도 기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앞쪽에서 조금 한두 질문을 더 받고 또 뒤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이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20대 남성 표심 위주로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등을 좀 하면서 여성들은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어떤 정상적이고 원만한 그 사회 진입을 위해서 그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거는 딱 청년층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일자리와 주거와 이런 그 확보를 통해서 그 사회에 진출한다고 정상적으로 잘 진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그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사병 월급 200만 원,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이 엄혹한 이런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 어느 직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어떤 그 뭐 사용자에게 또는 뭐 국가에게 이런 자신의 그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다 기본 최저임금 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병사들에게만 이걸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이거는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으십니다. 저도 많은 그 병사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들이 그 생각하는 그 어떤 병역 내의 복지 그런 제도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죠. 이거는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다는 것이고 또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에도 결코 이게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여기에 대해서 월급을 더 받게 되는 그 세대만이 아니고 이들의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40, 50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지 딱 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병역의 의무를 지닌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앞쪽으로 가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한국경제 이동훈 기자님이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이동훈입니다. 저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면 하나는 최근 방역 패스 관련해 가지고 비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중심 철학을 오늘도 발표하셨는데 사실 지금 공약 내용들은 대부분 대규모 재정 정책이나 정부 중심의 어떻게 보면 공약들을 많이 내놓으시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풀이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마중물 투자는 이재명 후보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제 기존의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정책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패스 문제는 제가 이런 뭐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이 방역 패스는 좀 과학적 근거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지금 아마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창궐하기 시작할 때는 역학조사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이 코로나에 그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고 그것이 과연 데이터화돼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지금 치료와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같으면은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데 그 지하철을 이용한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감염이 그러면 높아졌느냐?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이 감염의 그 감염이나 또 코로나를 퍼뜨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마스크를 안 한 경우에는 감염의 그 위험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방역 패스를 지하철도 허용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을 과연 방역 패스로 해서 생필품을 살려고 하는 그 어떤 기본권을 과연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대단히 의문이고요. 그러나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뭐 식당이라든가 또는 뭐 노래방이라고 한다면은 뭐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정부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뭐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그 공간에 마지막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고 해서 그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그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어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만은 민주주의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경제 그 능력과 또 어떤 교육의 그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그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거래 비용을 떨어뜨려서 시장을 원활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또 시장에 의한 그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결과에 있어서 어떤 그 양극화나 또 취약계층을 낳게 한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튼튼한 또 이 안전망을 그것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간에 그런 안전망을 또 구축을 해 놓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런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시장 경제 체제와 이 양립을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부족합니까?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계속 기자님 질문 요청했었는데요. 후보님, 저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인데요. 네네. 오늘 그 부동산 정책 발표하셨는데 주로 공급 중심으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대출 정책, 금융 정책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부동산 금융 정책,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 뭐해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언급 안 했습니다만은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첫 세대,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또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서 LTV 한 80%까지 해줘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우리 IMF 때도 보면은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거 담보대출이고 하니까 좀 LTV를 좀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이 앞쪽에서 오래 좀 기다리고 계신 기자님들이 있는데요. 조금 반대쪽으로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오마이뉴스 박형광 기자님. 네, 오마이뉴스 박형광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공공정책 수가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공공정책 수가가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20대 남성을 위한 공약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에 동의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혹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후보님의 선거 전략, 대선거 전략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공공정책 그 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병실이 좀 부족하기도 해서 더 음압병실이라든가 음압병동 이런 걸 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그 병원의 시설조차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정부가 어떤 공공성의 기초에 그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그 요건을 맞춰야만 보험료를 받아갈 수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이런 그 사기업의 차원이 아니고 공공성을, 민간 병원도 공공성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운영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병원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병원을 자꾸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뭐 공공병원도 지어서 그것이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우리 민간 병원들도 응급실을 마련하고 또 중환자실을 마련하고 또 음압병실을 마련해서 늘 대비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 이런 정책 수가를 지급을 하면 그런 준비, 소위 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수가를 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일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의료인들에 대해서 또 어떤 특정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 수가를 지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인적 물적 그 팬데믹 대응 인프라 구축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 병원에 보면은 병원은 있고 시설은 있는데 이게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팬데믹에 대응하는 인프라로 그런 병원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지역의 또 의료시설이 또 왕성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비수도권 또 이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쪽에 우리 채널의 안보 기자님이 아까부터 질문 요청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채널의 안보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전국 구상을 발표하셨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 것인가 라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저는 어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는 측면 한 가지와, 사람을 그 인재를 정부의 그 어떤 국민들에게 그 제공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발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를 발탁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그 해답을 내놓겠다 하는 것을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쪽에 기자님, 네, 말씀 주시죠. 네, 저 MBC의 구민지라고 하고요. 후보님, 그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단일화 없이 사자 구도,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구도로 가게 된다면 혹시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로 여쭙고요.
그다음 멸공 관련 논란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제 그냥 국물 내려고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용진 부회장 SNS와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좀 익살스럽게 풀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사진이라던가 해시태그 이런 게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쭙습니다. 야권 뭐 이런 이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방금도 이제 열공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조금 나왔는데 크게 말씀해 주시죠. 열공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네, 해시태그를 멸공? 직접 달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누가 기획을 했는지 내외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에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저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그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또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마트에서 장을 봤던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지난날부터 꽤 오랫동안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보면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면모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노동이사제가 통과가 돼서 재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 측도 손을 들어줬다가 재계 측도 손을 들어준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그 정책에 대한 그 입장을 내던가 공약을 발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과 공약이든지 간에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것이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되는 그 현실에 있어서는 또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겁니다. 사기업하고 달리. 그리고 그 인사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만 그 인사권을 다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또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은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뭐 대표적인 거로 월성 원전의 그 조기 폐쇄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런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과연 이게 가능했겠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벌써 저희가 기자회견을 시작한 지 질의응답이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질문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뉴스TV 김수강 기자님. 후보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최근 후보님이 내놓은 여러 정책들 잘 보고 있고요. 그 여파 때문인지 이번 주 들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데 물론 후보님께서 전광판 안 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역전의 드라마도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와의 골든크로스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론조사는 뭐 나오는 결과들마다 다르고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도 많이 참조 부탁드리고요. 후보님 뒤쪽에서도 저 질문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한번
어떤 기자님 어. 답변을 받으실 건지 그래, 말씀 주시죠. 한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세일보 조문정 기자입니다. 오늘 후보님께서는 표현의 자유를 또 언급하셨는데 그 후보님의 그 주말 장보기와 무관하게 그 멸공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말씀해주신 것 그 입장 그대로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위기 하면서 표현의 자유 말씀드린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언론을 탄압하는 중대 나 갑자기 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언론 그 왜? 중대 언론중재법. 나 자꾸 중대재해처벌법 생각이 떠올라. 그 언론중재법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쭉 듣는 얘기로는 좀 정부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뉴미디어도 하나의 그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뉴미디어를 대하는 이런 정부의 이 태도들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 TV조선 황선영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황선영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추상적이라서 이 위원회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궁금하고요.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 한 가지만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코로나와 또 변이, 또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떤 치료와 백신과 방역 이런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이런 소위 이런 비대면 상황이 막 쭉 전개가 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러한 상황에서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격차를 또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교육 격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모의 관심이라든가 학교의 배려로 대면 교육을 받을 때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신기술이라든가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게 돼서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 그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 손에 들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시죠. 예, YTN의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그 선대위 재구성될 관련해서 이제 발전적인 해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개편된 이후에 좀 체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향후 선거운동 어떤 구체적인 구상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거 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좀 새로운 뭐 특색이라면 특색이고, 그리고 좀 우리 선거운동에 좀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종전보다 조금 이 연령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좀 아이디어들도 좀 더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쪽에도 또 질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 오른쪽에
JTBC 강희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JTBC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했었던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 후보와의 원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제 결별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과도 또 소통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함께 그 경선을 했던 그 분들하고 그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더팩트 신진환 기자입니다. 그 대선이 그 57일 남았는데 남은 본선 레이스 과정에서 그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라면 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관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그 영향을 받을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후보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오늘 그 추후 일정 때문에 기자회견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못하신 분이 계시면 직접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후보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우리 합니다. 대변인께서 네, 그러면 예, 계속 손을 들어주셨는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미국 NK뉴스의 김정민 기자입니다. 현안 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한 번 쐈고 좀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실 계획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지. 네, 그리고 또 최근 75.2%의 한국인이 핵 잠수함을 찬성한다는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핵잠을 추진하겠다고 국방공약으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1월 5일 날도 극초음속, 그러니까 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 북한의 어떤 그 호의적인 어떤 평화 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 몰입을 해서 유엔의 핵 관련 이런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된다. 지금 민주당 후보 역시도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뭐 프랑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그 선의를 자꾸 강조를 하면서 그 대북 그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기사도 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그 미사일을 더 고도화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실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을 뭐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어떤 외교나 이런 그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북한의 이 핵 고도화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을 시켜야지 이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문제까지 외교 안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외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후보님 저 문화일보 서정민 기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대위나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보 자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시든 또는 뭐 그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를 하시든 그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걸 뭐 한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다채로운 질문들에 대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심, 변화 그리고 책임을 담아낸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고맙습니다. 네.